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좀처럼 떠올리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블랙홀이나 양자역학 같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아마 가슴이나 얼굴 어딘가를 가리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정하게 배열된 원자 덩어리, 그러니까 이 몸과 이 뇌를 가리키면서 이게 나예요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 해, 그 몇 월, 며칠 이전에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잠을 자고 있던 것도 아니고 탄생을 기다리는 대기실에 줄을 서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식도 경험도 내가 나라는 그 희미한 불꽃조차도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묘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그 원자들 말입니다. 그 원자들은 그동안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탄소는 수십억 년 전 죽어가는 별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핏줄 속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고 있는 철은 한때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타올랐던 어느 초신성의 폭발 속에서 태어났고요. 오늘 여러분의 세포를 돌고 있는 물 분자들은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오래전에 흙으로 돌아간 고대의 누군가의 몸을 한 번쯤 거쳐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것도 여러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건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질문이고 또 철학적인 질문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과 물리학 그리고 의식을 연구하는 최고의 석학들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열하게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듬더듬 찾아낸 답은요. 장담하건대 그 어떤 옛 이야기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외롭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림에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몸이 시작될 때 나도 시작된다고요. 세포가 분열하고 뇌가 스스로를 조립해 나가는 그 과정 어딘가에서 마치 깜깜한 방에 누군가 스위치를 톡 누르듯이 의식이 깜빡하고 켜진다는 거죠. 양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몸이 죽으면 그 촛불도 푸스 꺼집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깔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 정확히 언제 그 불이 켜지는지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이 깔끔하던 이야기가 갑자기 아주 깊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언제 켜지는 걸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심장이 처음으로 쿵 하고 뛰는 순간일까요? 아기가 거울 속에 자기를 처음 알아보는 생후 몇 개월 무렵일까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두세 살 무렵일까요? 보세요. 질문 하나를 살짝 건드릴 때마다 더 깊은 질문이 줄줄이 딸려 나옵니다.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깔끔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문적인 의미에서 말 그대로 부끄러울 정도로 모릅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1990년대에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아주 깔끔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쉬운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 이렇게요. 쉬운 문제란 뇌가 눈과 귀에서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언젠가는 풀리겠지 하고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빛이 눈에 부딪히고 전기 신호가 뇌를 타고 쏟아질 때 왜 그것이 빨갛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왜 안에 아무도 없는 채로
그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계산만 척척 돌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기계 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설명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경험이 왜 거기 있는지까지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기계 장치와 경험, 그 사이에 거대한 틈, 그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지한 연구가 시작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그 틈을 손톱만큼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야기를 하나 빌려오고 싶습니다. 파인만은 어릴 때 아버지와 숲을 거닐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어떤 아이가 저 새 이름을 아느냐고 물으면 파인만의 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언어로 다 외운다고 해도 너는 그 새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진짜로 새를 알고 싶으면 새가 뭘 하는지를 봐라. 무언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게 뭔지 이해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잘 익은 사과의 빨간색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빨강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빨간색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오직 말로만 설명해 보세요. 빛의 파장이며 눈의 세포며 그 모든 물리적 사실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빨강이 어떤 느낌인지 끝내 알 수 없어요. 그 느낌은 말로는 도무지 건너가지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 느낌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풀기 힘든 수수께끼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에이, 저건 그냥 철학이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그 의식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슬처럼 엮여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를 운동장에 100m 길이로 펼쳐놓은 하나의 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출발선이 빅뱅이고 결승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인류라는 종은 그 100m 줄의 맨 끝, 고작 1cm쯤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은 이 줄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분자 하나의 폭보다도 작으니까요. 그런데도 바로 여러분이 그 100m 전체를 채우고 있던 배경 물질들로부터 뭉쳐져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두 눈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되기 전에 그 의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과학과 철학이 내놓은 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답이 그 앞의 답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거든요. 첫 번째 답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이 기본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의식은 복잡함 속에서 저절로 피어난다는 거죠. 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 다들 겪어보셨죠? 그 안에서 자동차 한 대 한 대는 그저 단순한 규칙만 따르고 있습니다. 앞차를 박지 마라, 신호를 지켜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정체의 물결이 마치 자기만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스르륵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도로로 내려와서 자동차를 아무리 뜯어봐도 그 파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도는 더 단순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솟아난 거니까요. 창발이라고 불리는 이 생각은 의식이 바로 그 교통 정체의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략 860억 개의 뉴런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은하의 별 개수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뉴런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전기 신호를 쏘거나 안 쏘거나 켜짐과 꺼짐, 단순한 생물학적 스위치일 뿐이죠. 하지만 이 860억 개의 스위치를 여러분의 뇌라는 특별한 건축물로 배열하고 그 사이에 수백 조 개의 연결선을 깔고
서로 박자를 맞춰 신호를 주고받게 만들면요, 거기서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이 솟아오릅니다. 내면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말이죠. 자, 그러니 만약 의식이 정말로 신경망의 구조에서 솟아오르는 거라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그 특별한 패턴으로 엮이기 전에는 여러분이 존재할 바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아직 작곡되지 않은 교향곡 같은 거예요. 악기도 다 있고 연주자도 다 모여 있지만 악보의 첫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교향곡 자체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는 의식은 멈추면 사라지고 다시 울리면 되살아나는, 매 순간 새로 연주되고 있는 하나의 음악인 셈입니다. 이 설명 꽤 만족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창발이라는 설명은 사실 상관관계만 말해줄 뿐이거든요. 뇌의 활동이 바뀌면 경험도 바뀐다. 거기까지는 알려줍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못해요. 어려운 문제라는 강을 결국 건너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더 골치 아픈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하나 상상해 봅시다. 이 존재는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뉴런이 똑같은 패턴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 똑같아요. 단 하나 다른 점은 그 안에 내면의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그 불빛을 느끼는 사람이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존재를 상상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 똑같은 기계 장치만으로는 내면의 경험을 보장할 수 없다면요, 의식이 그냥 복잡함에서 솟아난다는 이 첫 번째 설명에는 은하만큼이나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복잡함만으로 의식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혹시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다른 어딘가에 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로 기묘해집니다. 1980년대 후반,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한 수학자가 아주 도발적인 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보통의 컴퓨터 계산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양자 역학적인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냅스니 뉴런이니 하는 교통 정체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세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말이죠. 물론 이 이론 논란이 많았습니다. 뇌는 따뜻하고 축축하고 시끄러운 곳이라 그렇게 섬세한 양자 효과가 살아남기엔 영 무리인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0년대에 한 연구팀이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는 광합성 과정, 바로 그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세포 안에서 양자적인 행동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여름날 화단의 이파리 속에서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지식은 양자 효과가 생물의 따뜻한 온도에서는 절대 못 버틴다고 말했는데 그 지식이 틀렸던 겁니다.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태도 하나가 떠오릅니다. 파인만은 자연이 우리 직관에 맞춰줄 의무 같은 건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느껴도 실험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게 곧 진실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정말로 현실의 양자적인 바탕에 얽혀 있는 거라면 의식이 뇌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뇌가 주파수를 맞추는 무언가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가 존재하기 전에 의식이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은 라디오를 켜기 전에 라디오 신호가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낡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휙 돌리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고 그 음악이 라디오 안에서 뚝딱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죠. 그 신호는 라디오라는 물건이 발명되기 전에도 공기 중에 늘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붙잡을 수 신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의식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뇌는 의식을 발명한 기계가 아니라 우주에 늘 흐르고 있던 어떤 신호를 붙잡은 수신기인 셈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현대 의식 연구에서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데려갑니다. 의식이 우주 만물의 맨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생각이죠. 의식은 물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처음부터 늘 품고 있던 성질이라는 겁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통합정보이론이라는 엄밀한 수학으로 무장한 의식 이론을 만들었어요. 정보를 더 촘촘하게, 더 쪼갤 수 없게 통합할수록 그 시스템은 더 높은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정직해야겠습니다. 파인만이라면 분명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가진 최선의 추측일 뿐이라고 덧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길가의 돌멩이도 의식이 있다는 거냐 하는 반박도 흔하죠. 그런데 이 이론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멩이 속 원자들은 서로 정보를 거의 통합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통합되어 있느냐의 정도 문제라는 거죠. 사실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던져온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내면의 경험이라는 건 바깥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절대 직접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이 우주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 이론이 대략적으로라도 맞다면 이 우주의 원자들은 처음부터 아주 미세한 경험의 울림을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뭉쳐서 별이 되고 초신성이 되고 단세포 생물이 되고 마침내 별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디서 왔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 뇌가 되었을 때 그 경험은 무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수십억 년 동안 쌓이고 깊어지고 스스로를 차곡차곡 조직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잠깐 이걸 실감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아주 천천히요. 방금 여러분의 배로 들어간 그 공기 속에는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아주 오래전 살았던 누군가가 내쉰 바로 그 숨의 분자가 적어도 몇 개는 섞여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어느 들판을 걷던 사람의 마지막 한숨이 빙글빙글 돌고 돌아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단 하나도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어딘가에서 빌려온 것들이에요. 잠시 여러분이라는 형태로 모였다가 언젠가 다시 흩어져 또 다른 누군가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주의 물질이 잠시 초보는 하나의 춤사위에 가깝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춤은 사라지지만 춤을 추던 그 몸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춤을 추겠죠. 여러분이라는 춤은 단 한 번뿐이지만 그 춤을 추는 물질은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원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고 별이니 양자장이니 하는 거대한 이야기 말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알고 나만의 두려움과 사랑을 간직한 바로 그 나. 정확히 그 내가 존재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아주 정당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신경과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끊김없는 나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잠드는 평생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고 믿게 만드는 그 단단한 덩어리가 있다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사실은 뇌가 나중에 짜맞춘 추론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증거를 볼까요? 1980년대에 한 신경생리학자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원할 때마다 손목을 까딱 구부려 보라고 시키고 움직이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 느낀 그 순간을 시계를 보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동시에 머리에 전극을 붙여서 뇌의 전기 활동을 뗐고요. 그가 발견한 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려는 뇌의 준비 신호가 치솟기 시작한 시점이 그 사람이 내가 움직이기로 결정했어 하고 느낀 시점보다 한참 앞섰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마음이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기도 전에 뇌는 이미 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그 의식적인 경험은 이미 시작된 일에 대한 뒤늦은 해설일지도 모릅니다. 행동의 출발점이 아니라 행동을 중개하는 해설 방송인 셈이죠. 또 좌뇌와 우뇌를 잇는 다리가 끊어진 환자들의 경우 말을 담당하지 않는 쪽 뇌에만 어떤 그림을 슬쩍 보여주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물으면 말을 담당하는 다른 쪽 뇌가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림에 대해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척척 지어냅니다. 그것도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서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뇌의 한쪽에는 일종의 이야기꾼이 살고 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아를 발명해내는 시스템이죠. 이걸 약 2500년 전 옛 경전에 기록된 자아가 없다는 오래된 가르침과 연결해 보세요. 그 핵심은 여러분이 스스로 단단하고 경계가 또렷하다고 믿는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유동적인 경험의 흐름 위에 덧씌워진 얇은 개념의 껍질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그 흐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옛 스승들은 자아를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저건 한강이야 하고 말하면 강은 마치 하나의 단단한 사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제 그 강을 한강으로 만들었던 물 분자들은 이미 저 아래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자리는 상류에서 새로 내려온 물로 채워졌고 그 물도 내일이면 또 떠나갈 거예요. 강은 사물이 아닙니다. 강은 과정입니다. 자기 몸을 이루는 물을 끊임없이 갈아치우면서도 그 패턴만은 유지하는 흐름이죠. 만약 자아가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자아가 시작되기 전에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은 한강에 물을 대주는 산맥이 생기기도 전에 한강이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물과 바위와 중력이 있었을 뿐이죠. 그러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의 강이 스스로를 조직해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강입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개인적인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자아가 정말 강물 같은 흐름이라면 그 흐름이 매일 밤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잠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은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스르륵 잠이 들겠죠. 그리고 꿈도 꾸지 않는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그 몇십 분 동안은요, 여러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험도 어둠조차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알람이 째깍째깍 울리면 여러분은 다시 깨어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어젯밤 잠든 그 사람이 지금 깨어난 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데 그 깊은 잠에서 흐름은 분명히 한번 뚝 끊겼습니다. 강물이 잠시 흐름을 멈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묘한 대조가 하나 떠오릅니다. 잠과 죽음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닮았어요. 옛사람들은 잠을 죽음의 동생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둘 다 의식이 꺼지고 둘 다 흐름이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두려워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잠은 다시 켜질 수 있다는 잠재력이, 강물이 다시 흐를 통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그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건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흐를 가능성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밤에 그 끊김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진짜 이유는요. 아침에 깨어난 여러분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그 텅 빈 구멍을 아까 말씀드린 뇌 속의 그 이야기꾼으로 감쪽같이 메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멍을 알아채지도 못해요. 마치 처음부터 끊긴 적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는 그 매끄러운 연속성은요. 사실 매일 밤 생기는 구멍을 매일 아침 메우고 또 메워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한강이 어제의 물 한 방울 없이도 여전히 한강이듯이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이 아니라 그 패턴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질문이 갑자기 아주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는 그 까마득한 질문은 사실 오늘 아침 깨어나기 직전 그 깊은 잠 속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냐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흐름은 다시 시작됐죠.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매일 한 번씩 무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가 모여드는 가장 깊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이 모든 길이 결국 똑같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원래 질문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첫 숨을 쉬기 전에 내 영혼은 어디 있었나? 이 질문이요. 문법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텅 빈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촛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촛불을 켜기 전에 그 불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초 안에 작은 불꽃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불꽃이라는 건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밀랍과 산소와 열이 딱 맞는 조건에서 만나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불을 붙이기 전에 불꽃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건 불꽃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는 순간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이란 의식의 그 특정한 형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 된 그 패턴이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미 우주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면요. 물리법칙 안에, 화학의 구조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경계를 빚어낸 진화의 압력 속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면 말입니다. 우주는 공장에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여러분의 의식을 뚝딱 생산한 게 아닙니다. 우주는 빗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가스가 모여 별이 되듯 그렇게 여러분을 천천히 길러낸 겁니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의 중첩 상태에 있었고 여러분의 탄생은 그 수많은 가능성이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로 톡 하고 내려앉은 사건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어 보세요. 한쪽에서는 너는 태어나기 전에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는 언제나 가능성으로 거기 있었다고 말해요.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불꽃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밀랍과 심지와 산소는 이미 거기 있었고 불꽃이 피어날 조건은 처음부터 갖춰져 있었어요. 불꽃은 없었지만 불꽃이 될 잠재력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물은 없었지만 여러분이 될 그 가능성은 138억 년 동안 우주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있었냐는 질문의 진짜 답은 이런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잠재되어 있었다. 별빛 속에, 물리법칙 속에, 흘러가는 강물의 결 속에 말입니다. 자, 이제 그 까마득한 우주적 스케일에서 아주 멀리 물러나서 작고 조용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의 딸이 5살쯤 되었을 때 아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나는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있었어. 아이는 자기가 아예 없던 시간 같은 건 없었으면 마치 식당에서 미리 자리를 맡아두듯이 우주가 자기를 위해 따뜻한 자리 하나를 비워두었으면 하고 바랐던 거죠. 그 아버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진짜 진실이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위안이 된다고요. 그가 밤하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볼 때 그는 하나의 사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내 치아를 이루는 칼슘 원자 하나하나는 모두 어느 별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요. 이건 은유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별의 중심에서
진짜 핵반응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칼슘은 별이 죽으면서 흩뿌려졌고 수십억 년을 날아다니다 지구에 내려앉았고 지하수에 녹아들었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이 한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지금 그 칼슘으로 아침에 사과를 아삭 베어 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며 생각한다고 해요. 널 알아보겠어. 여기서 파인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파인만은 죽음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잠시 모였다가 흩어질 원자들의 무리로 봤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이루던 원자들은 그저 흩어져서 우주의 다른 부분이 될 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자리를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차갑거나 허무한 생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파인만은 자기가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강물 한 줄기가 바다에 가닿는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듯이 그저 더 큰 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내가 사라져도 나를 이루던 것들은 계속 이 우주에 머문다는 것.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안심이 되는 일이었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 사람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그 묵직한 무게가 온몸으로 쿵 내려앉는 순간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정직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요. 영원하지 않음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그 시린 아름다움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도 자손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텅 빈 공허의 끝에 서서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어떤 방정식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늘 그렇듯 부스스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오를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아침이죠. 그런데 그 커피잔을 감싸는 손바닥의 온기, 창밖으로 휙휙 스쳐가는 풍경, 옆 사람의 어깨가 슬쩍 닿는 그 감촉, 그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138억 년이 걸려서야 겨우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우주가 그 긴 시간 동안 별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생명을 빚어낸 끝에 마침내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요. 다음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거든 딱 3초만 이걸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풍경을 보고 있는 건 그냥 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주라는 사실을요.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그저 여러분께 묵직한 불편함만 안겨드리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몇 가지 조용히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로 바꿀 때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뇌가 경험에 반응해서 스스로 회로를 다시 까는 능력은 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받은 패턴에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물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 물줄기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 그 이야기꾼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건 곧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고쳤을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자아의 신경회로를 빚어가니까요. 이건 흔한 자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신경과학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둘째, 우리가 의식이 왜 존재하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과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렇게나 많다고 우주가 우리에게 슬쩍 건네는 초대장이요. 정직하게 들여다볼수록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신비롭고 더 웅장해지거든요. 셋째, 여러분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매 순간은 단 한 번뿐이고 결코 반복될 수 없으며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물질로 빚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어가 허락하는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스스로 경외로움을 느낄 줄 알게 된 별의 먼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서 깨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인지를요.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되어야 했고 별이 태어나고 죽어야 했고 그 재료로 지구가 빚어져야 했고 생명이 싹터야 했고 수십억 년의 진화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했고 그 끝에 하필 여러분이라는 단 하나의 조합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 긴 사슬 중에 어느 한 고리만 어긋났어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리가 빠짐없이 다 맞아떨어졌어. 우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된 적 없는 이 순간을 두고 우리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별 속의 칼슘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려면 먼저 느낄 줄 아는 누군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들마저도 다른 말로 하면 우주가 마침내 스스로를 그만큼이나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태도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의심조차 할 수 없는 확실한 정답을 갖느니 차라리 평생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안고 살겠다는 태도요. 진짜 미지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모른다 하고 말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하고 살짝 두렵고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웅장합니다. 여러분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별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먼지 속에 모든 물리적 현실의 밑바탕에 깔린 양자장 속에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복잡해지면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더듬더듬 찾아 헤매던 그 긴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는 여러분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요. 그 까마득한 세월 내내 우주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별들이 활활 타올랐다 쓰러졌지만 그 누구도 별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은하가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 누구도 그 광경에 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그저 묵묵히 단 한 명의 관객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물질의 한 귀퉁이가 스스로를 정교하게 접고 또 접어서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처음으로 우주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로 그 눈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볼 때 그건 우주가 138억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인 거예요. 그 거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거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존재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단순하지만 소름 돋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의식이 양자적인 현실에 얽혀 있거나 우주의 근본 성질일 수 있다는 급진적인 세계로도 들어가 봤고 자아라는 게 사실은 뇌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과도 마주 앉았습니다. 강물의 비율을 따라가며 자아는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물을 갈아치우며 흐르는 패턴, 즉 과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십억 년 동안 스스로를 경험하는 법을 배워온 우주 그 자체이고 마침내 결코 대체될 수 없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아주 특별한 패턴, 즉 여러분이라는 존재로 톡 하고 응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생각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첫 번째 기억의 조각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시작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뇌가 기록을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수수께끼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